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조동찬의 오픈 테이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양대 융합의과학 특임전문 교수 조동찬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바대로 알레르기 비염 약 먹거나 주사 맞거나 그렇게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 그것을 시도하고 개발하신 홍준희 가천대 스마트시티학과 교수님 모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 그래도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직접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가천대에서 스마트시티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스마트는 이렇게 뜻은 알고 시티도 뭔지 알겠는데 네. 스마트시티라고 하니까 이게 이 학과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어떤 걸 배울 수 있는 학과인가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한 솔루션이 많은데 네.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 스마트한 솔루션들을 적용하는 걸 연구하고 있고요. 네. 주로 이제 최근에는 메타버스라든지 AI 이런 것들을 도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교수님을 모신 이유는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원래 아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한 기사를 보고 제가 했는데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는 빛의 도구? 그렇게 전자기 빛의 도구?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협찬 받은 거 없고요. 그렇죠? 그런 관계 아니고 네. 그냥 호기심에 이렇게 한 거고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관계자분들도 이거 도전해 볼까? 조동찬의 비욘디에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 없이 그러니까 공학과 의학이 연결돼 있는 것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이라서 그래서 모셨고요. 그러면 일단 먼저 화면을 보고 시작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네, 이겁니다, 지금. 예.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노즈 버드라고 써 있어요. 노즈는 코란 코고, 뜻이죠. 버드는 우리 이어버드에서 이어폰이잖아요. 이어버드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그럼 얼핏 보면 이거 코로 들어서 코로 음악 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코에 질환이 생길 때 네.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비인후과에 가면 네. 치료의 마지막 끝 단계에서 이렇게 램프를 쪼입니다. 네, 빨간색 맞아요. 빛이 빨간색 나오는 램프를 빛 나오는 쪼죠. 거 저 많이 해봤어요. 그게 일종의 광치료 요법이고 광치, 예. 한 7, 80년 정도 효과도 인정이 됐고 임상도 네. 계속 꾸준히 해온 그것인데 그것을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거죠. 작게. 근데 요게 이제 이어버드, 네. 이어폰의 폼팩터를 채택을 하니까 굉장히 불이 좋아졌죠. 들어오네요. 그죠? 예, 불이 예. 들어오죠. 네. 이 빛은 그러니까 그 램프에서 쏘는 빛과 똑같은 파장을 가지는 빛이고 그래서 광의학적으로 동일한 효능이 있는 그런 빛을 쪼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코에 넣으면은 비강에 있는 알레르기 관련된 질환을 완화시킬 수 있고 완치는 아니고 완화합니다. 그다음에 귀에 놓으면 이제 귀에 관련된 질환을 완화시킬 수 있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 네. 일단 질문이 지금 네. 들어왔는데요. 먼저 사전에 좀 양해 부탁드릴 거는 우리 교수님은 전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기공학을 그 전공하신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 정책을 하신 공대 교수님이시고 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이라서 실은 오늘 질문은 매우 두려워서 저도 지금 제 그 주변에 있는 이비인후과 그 전문의 선생님들께 급하게 이제 공부를 해와서 드리는 답변이라서 전문적이지 않을 수 있고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사전에 미리 양해해 드릴게요. 일단 네. 평소에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봄만 되면 재채기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맑은 콧물이 계속 흐르고 코막힘까지 심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더 심하고 출근할 때 밖에 나갔다 오면 코안이 간질간질하고 눈도 같이 가려워서 너무 힘듭니다. 이런 증상이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반복되니까 봄 알레르기 비염 같아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제가 학생 때 네.
의사 시험 볼 때 내과 알레르기 파트에서 나왔던 질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그 뭐죠? 핵심 포인트 막냐 안 막냐. 그 다음에 계절성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알레르기 비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침이 아니라 재채기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맞습니다.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현대의학이 예전보다 많이 갖고 있죠. 예전에는 제가 학생 때 배울 때는 히스타민이라는 약밖에 네, 히스타민 네. 제제를 많이 썼습니다. 약물 치료, 그러니까 심할 때는 약물 치료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정도까지 가고 싶지 않을 때는 대체로 세척을 했죠. 코세척이라는 세척을 하고.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거 면역요법이라는 게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나중에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선택사항이 예전보다 많아졌다. 히스타민은 먹고 졸리고 그리고 사실 콧물을 안 나오게 하는 거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치료에 준하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그 일종의 면역이 과도하게 생기는 것인데 그 면역을 과도하지 않게 하는 그런 현대의학적 기법들이 지금은 나와 있으니까 뭐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아니면 내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해결책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 제품 개발 과정에서 네. 이제 종합병원에 대학병원에 이비인후과 네. 임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많은 이제 의견을 듣게 되는데 네.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무좀처럼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네. 네.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 수술요법을 쓰지만 대부분은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히스타민 제제 같은 약물 치료, 코세척,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게 이제 전자약의 일종의 이런 광치료요법을 네. 쓰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방법 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증상을 완화시켜서 거의 이제 증상이 없는 것 같은 상태로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증상이 다시 심해지면 또 이제 광치료라든지 그 세척을 해서 다시 완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현재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제 슬라이드를 계속 볼까요? 네. 이렇게 코에 넣는 버드 이걸로 이제 알레르기 비염 치료기를 세상에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죠? 네. 저는 이런 아이템 되게 좋아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2023년 기준 10세 미만 혈관 운동성 및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약 170만 명이다. 그렇죠. 주로 이제 아이들이 고생을 하고 이게 좀 증상이 심해지면 아이들에게는 이제 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임상 사례들이 있어서 아이들의 걱정이 많죠. 네. 그래서 특별히 숫자를 언급한 것이고요. 전체 환자 수는 700에서 8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많아요. 지금 네. 우리 사유하는 분들 코, 목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코, 목 고생하고 계시. 좋은 치료가 없을까요? 이 방송 들어보시면 물론 우리가 100점짜리 완벽한 치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대의학이 지금 발전해온 단계는 뭐 그 캐치하실 수 있고 병원에 가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71세 남자입니다. 모든 약 써봐도 듣지 않네요. 아침마다 머리 감으면 콧물이 나네. 아침마다 머리 감으면 콧물이 나네요. 이거 좀 쉽지 않네요. 아침마다 어떻게 머리를 감으시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아침에 어떤 머리를 감으실 때 어떤 뭐 비누나 어떤 샴푸 이런 거를 쓰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머리 감을 때 아니고서는 콧물이 안 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72세 남성분 옛날에는 알레르기가 뭐 유전자와 상관이 있고 어렸을 때 되게 심하다가 좀 성인이 되면 적응이 돼서 덜해지는 증상이 확 줄어드는 그런 걸로 저는 배웠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의학 전문 기자 하고 오면서 새롭게 들었던 개념이 어덜트 온셋, 성인이 돼서 생긴
알레르기 질환을 배웠어요. 그래갖고 저 그때 너무 그때는 뭐야 알레르기 유전자인데 그럼 다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야지 성인 온셋은 뭐야. 근데 제가 그래요. 제가 원래 샴푸나 이런 뭐 그런 거에 일절 알레르기가 없었거든요. 제가 알레르기가 있다면 옷 알러지. 옷나무 알러지 있어. 옷나무는 닿기만 하면 이제 온몸에 막 두드러기 생기고 하는 거 있어서 저는 옷딱이나 뭐 이런 거 못 먹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막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덜트 온셋의 그 알러지에 대해서 제가 그 조금 관심을 갖게 됐는데 현대의학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는 것은 사실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컵에 이제 우리 물이 조금씩 차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는 안 차다가 성인이 돼서 갑자기, 그러니까 요게 역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스레시홀드, 요 역치를 확 넘어버려서 그 알레르기에 생겼을 것이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때는 면역 반응이 뭐 T세포, B세포, 그다음에 뭐 여러 호르몬 이런 것들이 균형을 제법 잘 잡다가 나이가 들면 그 균형을 잃어서, 그래서 예전에는 잘 견뎌내던 그런 알레르겐, 알러지 유발 물질에 대해서 뭐 과민 반응이 생기는 거다라는 이론도 있고요. 또 재밌는 게 우리 피부나 이런 코 점막 있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는 튼튼해서 웬만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와도 요 1차 방어 체계에서 다 걸러냈는데, 이게 이제 걸러내지 못하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아이고 이거 옛날엔 없던 건데 이놈이 왔네, 이런 식의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덜트 온셋,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생긴 알레르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노화네, 이거서 그런 거네, 받아들여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 질문만 더 받아보고 이제 이어갈게요. 아니, 그 전에 이제 지금 세 번째 그 이제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 특히 세포의 노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광치료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보면 주로 미토콘드리아가 산소하고 이제 산화돼서, 그래서 활력의 정도가 이제 낮아져서 바꿔 말하면 노화죠. 그렇게 돼서 알레르기에 견디는 힘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증상이 발현된다, 이런 이론들이 있고, 그런 이론에 기반해서 그렇다면 미토콘드리아에 에너지를 줘 가지고 산소하고 결합된 거를 이제 떨어뜨려서, 그러면 이제 항산화라고 표현되는 그런 작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지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활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럼 세포가 건강해져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응하는 그 이렇게 뭐랄까 면역력 이런 것들이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이론에 근거해서 만드는 게 광치료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세포에 에너지를 주려면 열을 주거나 빛을 줘야 되는데, 열을 주면 세포가 죽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열이 없는 빛을 보내는데, 빛이 미토콘드리아에 닿으면 그 닿자마자 그 광자가 열로 바뀌면서 산소를 떼내는 거죠. 이것이 광치료 요법에 대한 근본 이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론인 거죠.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세포가 있잖아요. 그럼 세포 안에, 모든 세포 안에 있어요. 요놈이 뭘 하냐면, 우리가 숨을 쉬고 이제 우리 뭐 숨을 쉬면 허파에서 이제 산소를 하잖아요. 그걸 산소를 어쨌든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하잖아요. 그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는 그 놈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죽으면 우리는 호흡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최근에 또 각광받는 건 이렇게 모든 면역 반응에 개입한다는 것과, 또 이게 암세포와 관련해서 되게 주목받고 있거든요. 암은 요놈 미토콘드리아를 활용해서 이렇게 막 에너지를 하는 게 아니라 당이 있잖아요. 당은 이제 좀 그 우리 몸에서 먹었을 때 이 다른 체계가 있거든요. 요 먹는 것도 당을 통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암세포는 주로 요 당을 통한 에너지 대사를 하고, 우리 정상세포는 당도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그냥 이제 간단하게 할 때, 오씨, 우리 몸에서 이거 당 대사를 좀 이렇게 잘 못하게 하고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막 이렇게 하면 정상세포는 점점 힘이 세지고 암세포는 힘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요런 이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의 모든 것에 관여하는 되게 중요한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건 거기에 빛을 똥똥똥똥 해주면 얘가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들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지칠 거 아니에요. 우리 관절 아프듯이 닳듯이. 근데 거기다 빛을 톡톡톡톡톡 해주면 이놈이 다시 젊어지고 예. 회복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네. 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식염수 처방 받으신. 네. 이거 읽어드릴게요. 여보세요님이 네. 있는데 비염 때문에 코안이 너무 간지러워서 하도 손가락으로 살살 긁으니까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긁으면 안 됩니다. 긁는 것은 두 가지인데 우리 아토피 이제 있는 애들 막 가렵잖아요. 긁는 것 자체가 중독성이 좀 있거든요. 그게 뇌의 기억을 해서 더 안 좋은 면역방으로 가니까 긁으시면 안 돼요, 원래. 그리고 근데 어쨌든 그것도 스트레스고 손대지 말라 해도 나도 모르게 손이 자꾸 그렇긴 하죠. 저도 지금 일요일 날 샀던 그 새로운 샴푸가 알러지가 생겼어요. 새 샴푸를 못 쓰겠어요. 지금 너무 알러지가 이게 기존에 쓰던 거 말고 이제 뭐 나오면 새 샴푸 쓰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일요일 날 했는데 뭐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절대 안 긁었는데 어제 밤에 자면서 다 긁었어요. 샴푸는 한 종류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게 새 제품 나올 때마다 사람 예, 좀 그렇잖아요. 아무튼 코에 뿌리는 식염수 처방받았는데 어떤가요? 예. 예. 그 이제 식염수라고 하는 건 이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씻어내는 거죠. 네. 비강에서. 비강이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 커튼처럼 이렇게 막이 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이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 꽃가루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씻어내는 것이고 저희 이 제품을 임상할 때 이제 식염수하고 네, 비교 임상을 했는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한 번 하면 3분씩 치료가 되고 네. 하루에 이제 2, 3회씩 하면 되는데 4일이나 5일 하면은 효과가 와서 상당히 안정화가 됩니다. 초기에는 식염수보다 조금 결과가 좋았고요. 장기적으로 가면 식염수 요법이나 광치료 요법이나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그 치료 효과가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식염수 처방도 좋고요. 근데 식염수를 하시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네. 그 도구도 들고 다니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거 하는데 불편하시다. 네, 이렇게 하고 막 화장실에서 그렇죠. 막 해야 되니까. 물 뿌려야 되니까. 도구도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느다랗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근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초기에는 이게 더 임상할 때 그렇죠. 좋았다고 그래서 하시고. 단순하게 하고 요거는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서 3분이니까 쉽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그냥 같이 병용해서 쓰시면 좋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코에 뿌리는 식염수도 현대의학에서 뭐 아주 중요한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 요법이다. 그렇게. 네. 네. 다음 이제 슬라이드 볼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건데 이 재밌어요. 코로나 때 제가 그때 보도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 되게 마스크 많이 썼잖아요. 마스크 많이 쓰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온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알러지 유발 물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떨어진 게 이제 독감 이런 것도 다 떨어졌죠. 그리고 손을 많이 자주 씻으니까 평소보다 식중독 이런 것도 뭐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코로나 3년 동안 정말로 많은 병원을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코로나나 독감을 진단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걸 마스크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대중이 많은 곳에서는 전 지금도 마스크를 쓰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사용하면 이렇게 뚝 줄었다는 통계고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리바운드 서지라고 해서 이제 다시 또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확 좀 늘었고요. 예, 이게 이제 교수님이 예. 그렇죠. 이제 매년 증가합니다. 주로 네. 황사도 있고 그 늘리는 요인이 그다음에 네. 꽃가루 관련된 것들 네. 이런 것 때문에 매년 늘고 있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는 23년도 기준으로 한 국내가 740만 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청소년 환자 수가 한 110만 명 이상. 많은 거예요. 전체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게 이제 병원에 들르신 다니는, 분들만 예. 통계낸 거거든요. 안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 등록된 부분만 그렇죠. 740만 명이니까 네. 저도 뭐냐면 저도 알레르기 비염이 있지만 심평원에 알레르기 비염으로 등록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오영도님께서 29대 조카 20대 조카인가요? 조카가 비염이 너무 심해서 결국 수술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 너무 심했어요. 근데 이제 알레르기 비염은 이게 뭐죠? 축농증이라고 하는 여기 그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거는 요 알레르기 비염이 악화돼서 그렇죠. 거기에 세균이 침투해서 그 세균이 농을 만든 상태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선택의 문제죠. 뭐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일단 본인들의 프로토콜 그다음에 본인들의 경험에 따라서 항생제 치료를 충분히 해본 다음에 안 되면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당시 저를 치료해 주셨던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수술을 그러니까 너 하지 마 일단.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동찬아 너 일단 병원 그만 와. 그만 오고 일단 너 혼자 버티고 네. 나중에 대학 가서 그때 심해지면 그때 와. 그때 수술하자. 네. 그랬는데 저는 대학 가서 어쨌든 이 알레르기 비염이 나았고 부비동염도 나았어요. 그런 건데 아무튼 알레르기 비염이 악화된 산물이 부비동염이고 그 부비동염은 또 다른 치료가 필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매년 증가했고 사실 알레르기 비염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은. 많죠. 너무나 네, 많은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리고 청소년 알레르기 비염의 37.8%. 네, 전체 알레르기 비염 네. 중에서 이제 청소년이 차지하는 게 그 정도 비율이라는 거고 유전적 요인으로 오해들은 하시지만 환경적 요인이 꽤 큽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하고 아이들이 같은 환경에 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어서 나도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네. 환경이 같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측면도 있어서 환경적 요인이 크고 꽃가루 진드기, 뭐 동물, 비듬, 곰팡이 이런 류인데 네, 진드기 이제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널리 맞습니다. 알려진 예. 그 환경적 요인이고 그다음에 꽃가루도 여러 네. 꽃가루죠.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가로수를 꽃가루 없는 수종으로 네. 교체하면서 네. 요거는 좀 긍정적인 네. 효과를 주고 네. 있습니다. 근데 꽃가루가 이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는 우리 이제 막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아주 그렇죠. 작은 꽃가루라서 눈에 물론 이제 눈에 꽃가루가 보이면 아주 작은 꽃가루도 많겠죠. 왜냐면 황사하고 미세먼지하고 다르잖아요. 미세먼지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황사가 눈에 보이는 거 하늘이 뿌였네 그러면 황사인데 황사가 있는 날 미세먼지도 높거든요. 근데 이 100% 일치하진 않고 그러니까 황사를 구성하는 성분이 따로 있고 미세먼지 구성하는 성분이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데 왜 그럼 저는 이거 하냐? 저 의학 전문 기자인데 제가 다니는 SBS는 이제 인원이 조금 기자 수가 KBS나 MBC보다 적어요. 그래서 네. 관련 있으면 다 해야 돼요. 네. 저도 그러니까 제가 만약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영향을 해야 되지만 미세먼지와 황사가 뭐가 달라 이런 것도 막 기사를 쓰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풍어를 읊은 겁니다. 네. 물론 당연히 제 전문 과목은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유전적 요인과 꽃가루 관련해서는 환경적인, 이제 특히 일본 사례가 이제 주로 네. 삼나무가 많기 네. 때문에 그 삼나무는 꽃가루라고 부르기 좀 어려워 보이는 꽃가루임에도 불구하고 유병률이 우리나라의 2배 됩니다. 네. 인구도 많고 오. 유병률도 2배라서 오. 실질적으로 환자 수가 4배 정도 많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그 약을 파는 올리브영 비슷한 그런 네. 가게에 들어가 보면 문을 열자마자 나오는 게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그래서 71분, 81분을 한 방에 맞아요. 싸게 판다 이런 맞아요. 노출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면서 그렇죠. 고양이 예. 알러지가 또 이제 부각되고 있잖아요. 많죠. 저도 뭐 여러분들 뭐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만 저희 집에 고양이가 2마리 살고 있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이제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약간 그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건 있어요. 그 병원에서 알레르기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경우 되게 많죠. 네.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리 병원에서 하는 알레르기 검사가 실제 내 몸의 알레르기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거든요. 그 반영하는 비율이 제가 최근에 찾아본 걸로는 한 10%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럼 왜
그럼 왜 병원에서 그걸 해?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면역 치료나 이런 것들 요법이 들어왔는데 그걸 하는 병원에서는 이게 복합적으로 이 알러겐을 조금 모아서 조금 더 이전보다는 좀 더 수준 높은 방식의 알레르기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제가 학생 때 안 배웠던 것들이에요. 제가 학생 때는 없었던 건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들여다 보니까 오 많이 역시 의학이 발전했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뭐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뭐 이거 방금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이제 옛날에는 히스타민 있잖아요. 콧물 안 나오는 약만 했었는데 그리고 요 히스타민이 혈관에 작용하기 때문에 두드러기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게 졸리죠. 그렇죠. 너무 졸리죠. 그래서 알레르기 약 먹고는 운전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요즘에는 롱텀하게 그 면역을 이게 면역에 관한 문제니까 면역을 톨러런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면역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요법들이 요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하면 요거 기존은 1세대는 이런 건데 어쨌든 우리가 밖에서 들어온 걸 우리 내부 면역 체계가 막 과민 반응하고 과거에는 이거를 어쨌든 간에 이게 나온 결과들을 못하게 하는 거였지만 지금의 방법은 요거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요법들로 진화해 왔다. 요거는 이제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 친구인 알레르기 요거 하시는 전문의들이 꼭 소개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전문 과목은 아니니까 약간은 비전문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그 히스타민은 BBB 뇌를 통과하기 때문에 매우 졸렸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다. 그리고 지금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미스와 팩트가 있는데 뭐 이게 계속 해야 되고 뭐 하고 무슨 뭐 되게 뭐 우리 몸을 뭐 변형시키는 거 아니냐. 뭐 면역력 건드리면 막 유전자 건드려주고 막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미스가 있지만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증상만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전반적인 면역 체계를 안정화하는 그런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 히스타민에 비해서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전달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상식이지만 이 알레르기성 비염과 이 천식이 무려 40%나 겹친다는 것.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 특히 어린이들의 알레르기 비염은 간과하면 안 된다. 얘네들 천식, 호흡이 마비되는 상황 이런 것과도 관련성이 40%나 된다는 것.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 그건 뭐 감기 뭐 이런 거 뭐 물론 감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간과하기 해서만은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요건 좀 나중에 뭐 질문 나오면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본격적인데 코 속에 네. 빛을 전달하는데 예. 물론 살짝 설명하시겠지만 어떻게 해서 알레르기 비염을 낫게 하는지 그리고 이 연구를 왜 하시게 됐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전기공학 박사님께서 왜 알레르기 비염 치료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셨는지요? 예. 아까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로 이제 에너지 관련된 기술 연구를 했고요. 정책도 했지만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에 빛을 보내서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중간에 저희가 어떤 과제를 해결하면 되느냐라고 딱 목표를 설정을 한 겁니다. 빛을 보내는 방식이 여러분 경험하신 그 램프를 쬐는 방식이 이제 전형적인 방식이죠. 네. 근데 그건 외부에서 다량의 빛을 만들어서 안으로 집어넣는데 네. 효율이 별로 안 좋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 코로나 당시거든요. 네. 이비인후과에 갔었어요. 네.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었고 독감이라서 인후가 부은 상태였는데 네. 치료 다 끝나고 처방전 받기 전에 갑자기 램프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거요. 이비인후과 이제 이거 이비인후과 딱 램프. 여기에 왜 사람들 이렇게 여기 벽에 걸려 있으면 그렇죠. 전기줄 하나 있고 거기 앉아서 간호사 선생님이 딱 주시면 이렇게 그렇죠. 하는 주죠. 그거요. 그거. 예. 그래서 하려고 이제 그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네. 마스크를 벗고 쬐려고 했더니 예. 간호사 선생님께서 말리시는 거죠. 예. 그러면 저기 다른 환자들도 이거 쓰기 때문에 안 된다.
코로나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된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한 채로 빗을 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멘붕이 왔죠. 그러면 공학도 입장에선 멘붕이죠. 이거는 진짜 이 세계관에 안 맞는 지금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집에 가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왜 이 병원에서는 이 치료법을 권했을까? 그거는 그러니까 루틴인 거죠, 일종의. 코로나 전에 해왔던 루틴이고 네. 두 번째로는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제가 이게 동네 병원에서 내면 자가부담 5,000원 하면 네. 보험에서 한 15,000원 나와서 네. 2만 원 매출이 구성이 됩니다. 대학병원에서 가면은 제가 한 만 원에서 15,000원 내고 네. 보험료가 적게 나와서 또 한 25,000원 정도 매출이 생기니까 네. 동네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제 지속 가능하게 환자들을 돌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하면 동네 병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비인후과는 비급여 영역이 되게 적어서 그러니까 의사들 중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은 페이가 높은 편에 속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유혹을 많이 받아. 나 이거 그냥 레이저로 전 뺄래. 나 필러 넣어서 할래.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동네 이비인후과에서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걸 생략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사실 효과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이걸 하는 건 그 공학을 하신 분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다. 정말 용납하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램프 요법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공통으로 하니까 안 되고 공통으로 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개별화해야겠다. 개별화하는데 마침 제가 그런 걸 만나기 한 5, 6년 전에 어떤 기술을 했냐면 초고층 빌딩에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명을 넣는데 LED 조명을 넣는데 제가 연구했던 기술은 조명 장치 여러분들 이제 요즘 천장에 붙은 LED도 그런데 두께가 한 15cm 돼요. 네. 그럼 불편하잖아요. 네, 그렇죠. 층고도 높게 건설을 해야 되고 그 두께를 3mm에서 5mm 정도로 줄이면 그러면 그냥 도배하듯이 그렇죠. 빛을 할 수도 있고 빛을, 그거를 뭐 이렇게 A4 용지처럼 일정한 표준화된 사이즈로 하면 그냥 벽에 바르면 천장 전체가 빛나고 혹은 냉면 가게면은 간판에도 얇게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좋게 써서 그런 기술도 개발했고 특허도 가지고 있고 했거든요. 그게 별다른 기술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LED TV에 뒤에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그래서 LED TV가 빛을 보내는 방식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걸 저는 건축하고 에너지 분야에 차용해서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건물에 빌딩에 어떤 빛을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명 장치를 하느냐 보내느냐 요거 그러니까 큰 건물 다 했는데 내가 이제 비염이 있어갖고 이비인후과 갔는데 코에 빛을 쬐면 좋다고 해서 했는데 거기다 마스크를 쓰라고 해? 잠깐만. 근데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감염병 질환, 감염병을 따로 분리해야 된다는 개념이 그때 집대성됐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다 공동으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이 감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비인후과는 특히 호흡기 증세가 있는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 그런 질환일지도 모르는 환자들이 주로 찾는 병원이니까 그래서 개별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또 빌딩에 빛했는데 여기 빛 못하겠어?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코가 이렇게 생겨서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겨서 코의 구멍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뚫려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뒤로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코를. 근데 사실은 이 뒤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뒤통수 방향으로 커다란 동굴이 있는 겁니다. 우리 왜 용암 동굴 같은 걸 가보시면 입구는 조그맣지만 안에 들어가면 광장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코의 비강이라는 것인데 그 안 전체에 빛을 골고루 쬐어야 되는 것이 이제 복잡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코의 구조는 모르셨구나. 그렇죠. 구조는 몰랐죠. 그래서 구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의대에서 쓰는 그 팬텀이라고 그래서 그 인체하고 똑같이 만든 그걸 사다가 안을 뜯어보고 수술하듯이 그때서야 이제 구조가 이해가 됐고 그러다가 여기에 램프를 집어넣어서
원하는 파장에 네. 효과가 있다고 의학계에서 이미 한 70년 연구한 파장들이 있습니다. 네, 파장들이 두 개 파장이 두개 있는데 파장. 네, 그게 660이라고 하는 네. 이제 빨간색을 내는 네. 파장이고 약간 그러니까 적외선 적외선이죠, 예. 그렇죠? 적외선. 그다음에 940이라고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940은 아예 안 원적외선이죠. 보이는, 원적외선. 원적외선. 예. 적외선도 벗어나는. 그렇죠. 벗어나는 네. 그 두 개 파장이 효과가 있다는 건 70년 동안 연구해서 다 알려져 있고 알려진 아무런 거고. 부작용이 네. 없고 네. 심지어 3분째 걸 3시간, 30시간째도 아무 부작용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빛의 파장은 그죠. 교수님이 한 게 아니라 이미 현대의학이 예,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도 이 램프를 없고 째죠. 효과도 있는 그 빛의 파장은 있다. 그렇죠. 적외선과 원적외선. 그렇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 램프를 들이미는 그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미 교수님이 이미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있어. 요것만 코 안으로 넣으면 이게 되는 넣으면 거네. 되는 거죠. 하고서 이제 그러면 램프가 크니까 개인화학에서는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LED죠. 네. LED는 진짜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ED를 코 속에 집어넣는 형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폼팩터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면 70년 동안 이거 봐요. 이게 그래서 여러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70년 동안 의사들은 왜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아예 못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빛을 그러면 적외선 치료기에 마스크를 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접근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두 개의 파장 막 640하고 뭐 960이라고 하셨나요? 660, 940. 660, 940.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 나노미터 네. 차이는 별 차이는 아닙니다. 그거는 어쨌든 의학 논문에 나와 있고 네. 나는 이거를 개인의 코 저 뒤쪽으로 구석구석 구조적으로 조그맣게 그것만 하면 되네. 예.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논문 스터디를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 LED는 전체 들어가는 100이라는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20은 빛으로 바뀌고 80이 열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비강 내에서 열을 발생시키면 이게 비강을 건조시켜서 네. 부작용이 생겨요. 코가 막 딱딱해지고 뭐 그렇겠네요. 예, 가려움도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면은 열은 바깥에 두고 네. 빛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네. 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제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우리가 빛을 그냥 하면 조동찬이 만약 해서 하면 그냥 LED 해가지고 조동찬이 만들면 80은 열이고 20만 빛인데 그 열이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우리 이제 이걸 공활하신 분 그래? 그럼 열은 바깥에 두고 안에 빛만 해야 되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실 이게 일반인 그러니까 의대를 나온 사람이 어떻게 빛하고 열하고 분리해? 이거는 의학을 전공한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지만 광학이나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식에 가까워서 빛을 잘 전달시키는 이런 이제 관을 통해서 빛을 전달하면은 빛은 요 안으로만 통과가 돼요. 광 케이블이 바로 그런 거예요. 광 케이블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열과 빛이 동시에 나오는 LED는 요 안에 이렇게 잡아놓고 요게 LED, 요게 그렇죠. 이제 LED, 요거는 열과 빛 체외에 있는 겁니다. 코 바깥에, 코 바깥에 두 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광 가이드라고 해서 빛을 유도하는 것을 넣어서 요 끝 부분이 코 안에 들어가게 하면 코 안에 들어가면 열은 배제시킨 대로 순수하게 빛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요거 지금 알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딱 끼면 요 바깥에는 열하고 빛하고 같이 있는 그렇죠. 거고 요 안에 이제 요런 광 케이블이 있어갖고 빛만 안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갖고 있던 적외선과 그러니까 660, 940 그 나노미 그거의 파장이 갖고 있는 열과 빛. 그래서 열은 바깥, 빛은 이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저희가 더 고려해야 된다면 그러면 이제 비강 내 빛을 전달을 시키는데 이제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짐작되는 비강 전체에 골고루 빛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빛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확산되게 하느냐 요게 있어서 또 빛을 퍼지게 골고루 광물리학 하시는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요 패턴을 디자인을 하고 요 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패턴을 새겨 넣어서 적절한 양의 빛이 이렇게 들어가게 퍼질 수 있도록 비강 구조에 맞게 그거를 이제 다행히 모든 관련된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의대 쪽에 이미 다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강만 따로 볼 수 있는 팬텀이라고 하는 그 실제 인체하고 똑같은 모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고 또 의사 교수님들한테도 도움을 받고
저희 대학에 마침 종합병원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편하게 가천대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하고 지금 그러니까 병원을 갖고 있고 공대가 같이 있으면 할 게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예, 의공학과도 있고. 제가 실제로 이제 미국에 연수 2018년도에 연수 갔을 때 실합니다. 제가 MIT 공대를 이제 방문했는데 그 공대의 연구팀은 이 피부에 그 수분 함량 있잖아요.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그 기구를 뭐 개발했는데 계속 데이터가 안 나오고 페일한 거예요. 페일했는데 어느 날 한번 딱 그 포닥 박사가 딱 그랬대요. 교수님,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뭔데? 피부에서 땀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모공을 통해서만 땀이 나온답니다. 이게 이제 피부과, 그러니까 의사들한테는 너무나 상식인데 공대 교수님들한테 모르고 아까 콧구멍이 위로 갔을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더니 모공만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기계를 만들었더니 완전 자료가 나오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서로 같이 얘기만 하더라도 공대와 의대가 이렇게 얘기만 하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너무 재밌어요. 어쨌든 이게 교수님들한테는 이게 저는 이제 의대를 나왔지만 이 빛을 골고루게 분사시키는 게 뭘까? 너무 어렵잖아. 이거 물리학, 뭐 전기학, 뭐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공대 교수님들한테는 그냥 구구단일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구구단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겠지만. 아니, 그게 구구단인 교수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동료 교수들이. 그거 골고루, 그러니까 빛을 그냥 어느 공간에 골고루 뿌리는 게 필요해? 우와, 뭐 조금 해? 그래서 그건 내가 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빛 골고루게 뿌려달라는 거지. 오케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에 남은 건 그거에 맞는 형태를 정하고 네. 회로를 만들고 배터리 용량을 설계하고 네. 그다음에 그것 모르는 것들이 이제 식약청에서 하는 의료기기 인증 기준이 있는데 네. 그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번 만들어내서 테스트해서 네. 이제 효능을 확인을 하고 이런 작용들을 하고 임상을 이제 그다음에 들어갔죠. 1년 동안. 1년 동안. 네.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제 종합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동네 병원과 다르게 네. 수술을 염두에 두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중증 비염.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 네. 가벼울 때 콧물만 나는 정도에서 대학병원 진료를 보내는 분은 없으니까요. 벌써 심각한 겁니다. 근데 대학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이 왔다는 건 2차 어떤 합병증, 그러니까 부비동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술을 염두에 하고 오신 분들에게 있어요. 질문 다 안 끝났습니다. 지금 네.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안녕하세요, 권희님. 비염 때문에 꽃가루까지 같이 있는 30대입니다. 어쨌든 예. 비염은 계절성 비염이 있지만 꽃가루는 어느 시기에 주로 요게 달라요. 그러니까 봄에 꽃이 많이 피니까 봄에도 있지만 가을에만. 근데 아까 교수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삼나무 같은 경우는 특정 뭐 꽃은 아니지만 저는 삼나무가 어느 계절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나무하고 비슷합니다. 소나무하고 비슷하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레바논 삼나무 소나무하고 비슷해서 이제 이 봄에 나고요. 그러니까 꽃가루 시기는 4.19에서 5.16 주로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네. 4.19에서 시작해서 5.16 정도인데 네. 4.19가 요즘은 조금 땡겨지고 있죠. 네. 온난화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계절성 비용 중에 주로 한 게 환절기. 네. 그래서 가을에. 네, 가을에. 9월에서 11월, 네. 12월까지 요때 두 시절에 이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유정 TV님이 저는 비염이 엄청 심하다고 해서 현재 목에 뿌리는 약과 코에 뿌리는 약만 사용 중에 있어요. 만성 신부전 환자들을 먹을 수 있냐 할 수 없다고. 이거는 제 생각에 뿌리는 약이 스테로이드 제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부었을 때 하는. 아무튼 그거는 그렇죠.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약을 수 없다고 하는데 비염이 심할 때 아무리 뿌린 약을 써도 안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코 세척하는 방법이 있겠고, 일단 이 알레르기가 근데 하나는 뭐냐면 알레르기 비염인지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내과든 알레르기를 보시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든 그게 일단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맞다면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우리 코로나 때 알레르기 비염이 21%가 줄었듯이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코를 세척하는 것,
계속해서 들어온 알레르기, 점막에 묻은 알레르기를 계속 씻어내는 것.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우리 교수님이 개발하신 빛으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세 가지 방법은 만성 신부전 환자가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방법이니까 참고해 보실 만할 것 같고요. 다만 알레르기 비염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의 무슨 비염인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그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참고로 비염에서 알레르기성이 한 80% 정도, 80에서 85%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이제 비염인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맞는지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효과가 여기 점막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빛을 줬더니 이걸 했더니 염증도 완화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알레르기성 비염 개선됐겠죠. 그 두 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빛을 보내고 이것이 그 환부의 이제 점막이나 세포에 부딪힌 데에는 열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를 주는데 미토콘드리아에 전달되는 광 에너지는 이제 염증을 완화시키는 거나 이렇게 되고요. 그와 수반해서 이제 열을 조금 온도가 조금 높아지니까 소위 혈류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점막의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건 그런 온열 효과라고 그래서 우리 이것도 사우나 가면 그렇죠. 얼굴이 이게 붉어지잖아요. 여기 있는 혈관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약간 늘어지거든요. 늘어지고 그리고 이제 붉어지는 건 약간 이제 이 혈액의 투과성이 약간 좀 더 변해서 빨개지는 거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열이 주는 혈관의 어떤 이완성 이런 것을 요 놈이 이 녀석이 해놨다. 그렇구나. 그다음에 염증 완화는 그럼 어떻게? 아까 미토콘드리아 그렇죠.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건강해져서 세포의 건강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염증이 당연히 완화되고요. 참고로 비염 계열에는 그 살균을 하는 그런 파장은 쓰지는 않습니다. 살균하는 그러니까 죽이는 파장도 분명히 죽이는 있는데 파장을 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전혀 안 쓰고 그런 파장은 주로 파란색 계열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붉은색 파장만 쓴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또 저기 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가니 비염이라고 처방약 먹고 좋아지긴 했는데 말을 하려고 하면 자꾸 마른 기침 같은 것이 나오고 해서 억지로 기침을 하곤 하는데 이게 뭐냐면 비염이 콧물이 나잖아요. 비염이 있을 때 그 기침을 하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콧물이 앞으로 나오면 콧물이고 뒤로 나가면 이걸 우리말로 죄송해요. 그러니까 뒤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포스트 네이잘 드립이라고 하는데 코 뒤로 떨어지는 물방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게 그 기도로 넘어가면 이게 기침이 유발돼요. 그래서 그런 게 하는데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어떻게 저도 포스트 나잘 드립 요거 이게 콧물이 많을 때 기침하는 게 되게 심해서 저도 제가 다니는 선생님한테 어떻게 나 이거 너무 심한데 그러면 그분들은 너 콧물이 날 때 숙여 뒤로 안 떨어지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누워서 잘 때 뒤로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막 기침하거든요. 그럴 때는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옆으로 누워서 자라고 그럴 때는. 제가 설명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제가 그 증세가 저한테 있었고 제가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았더니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모든 날 함께. 안녕하세요. 22살 된 딸이 봄만 되면 비염 때문에 콧물이 많이 나고 눈도 가렵다고 호소할 때가 많아요. 아이 콧물 나고 눈 가렵다고 하면 이건 면역 반응이니까 이거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되게 높게 시사하는 거예요. 마스크도 착용하고 다니고 이번 봄엔 코 세척을 하고 있는데 코 세척을 하니 귀가 아프다고 하여 코 세척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심해지려 하면 약국에 파는 비염약을 먹고 있는데 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국에서 파는 대표적인 비염약이나 코 스프레이를 자주 뿌려도 아니요. 이거 뭐냐면 약국에서 파는 비염약이나 코 스프레이 있잖아요. 약한 이걸 코를 넓혀주는 그런 성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요것도 제가 다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나중에 코 점막이 오히려 그거를 반해서 더 좁아지려고 하는 그런 반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비염약이나 코스프레이를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고 그다음에 코 세척하면 이게 그 귀가 아프다고 하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코하고 다 귀하고 통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압력을 조절하는 유스타큐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마다 이비인후과선이 뭐라고 했냐면 발살바 마뉴버라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숨을 훅 내쉬면 이게 귀가 뻥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저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코 세척하고 귀가 아프다는 것도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하면 방법 찾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비염약이나 코스프레이를 그냥 막 사용하는 것은 이거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이게 말리는 거니까 나중에 괜찮다고 확인받은 거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임의로 하지는 마시기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이제 딱 방치료를 쓰셔야 되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프레이 부작용 없고 내성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척이 불편할 때 한번 이렇게 광치료 해보실 만할 겁니다. 저도 코 세척보다 동등하거나 조금 더 좋은 효과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 이거에 협찬 1도 안 받았습니다. 정말 1도 안 받았어요. 1도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노래 보통은 이제 이런 거 할 때 방송국이나 유튜브는 뭐 얼마 제작비 내시고 뭐 이럴 때 저희는 1도 안 받았고 제가 원래 이런 아이템을 워낙 좋아하고 그러니까 일면식 없는 교수님을 제가 초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얽혀있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아요 저랑. 그래서 저도 너무 좀 활용해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궁금할 것 같아요. 혹시 부작용은 안 나타났나요? 부작용은 발견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한 70년간. 그러면 효과가 아까 코 세척하고 더 좋거나 나중에 나오는데 그럼 얼마 정도나 이제 효과가 임상 결과에선 그랬나요? 그러니까 85% 이상이 이렇게 증상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0% 정도가 환자 대상. 그 얼마나 사용? 보통 저희들의 이제 이것을 팔다 보면 리뷰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분들의 의견들이 들어오거든요. 실제 사용해봐도 그렇고 대체로 이제 일주일 안쪽에서 이제 상당히 개선돼서 일상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이걸 끼고 어디 돌아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마스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하는데 3분입니다. 3분? 화장실에서 하시면 돼요. 몇 번 해야 되네요 하루에? 하루에 3번 정도 권장을 하지만 333 그러니까 9분 정도만 하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루에 2번 하셔도 되고요. 5분씩 2번 하셔도 되고 그 시간이 3분 정도 얘기를 하는 거는 많은 임상에서 이제 그런 정도 수치를 거론하기 때문인 것이지 그것이 특별히 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효과에 관련되거나 부작용에 관련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질문 주셨는데 코스프레이가 소아과에서 처방해 주는 볼게요. 그러니까 소아과에서도 코스프레이를 처방해 주는데요. 그런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부작용이 이 약물성 비염, 반동성 비염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코 점막이 자꾸 건조해지는 거. 이거 저도 많이 사용했는데 저는 제가 다니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사용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그것도 약으로 개발된 거니까 나온 거니까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소아과에서 처방해 주셔서 소아과 선생님 지도하에 플랜하에 그 코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무조건 괜찮다. 그러니까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 지도 없이 저거 소아과에서 처방하는 거니까 나도 써야지 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말려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국에서 파는 코스프레이 무슨 비염약들을 한 번쯤은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쓰시라.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좀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너무 재밌는데요, 저는. 그 다음에, 이거. 네, 요거는 이제 아까 효과를 660, 가진 두 개의 파장에 940 대한 나노미터.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히스타민이 나오는 게 이제 적절한 수준으로 되도록 한다. 이거는 이제 논문에서 여러 그래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이 네. 개발해 놓은 사항을 정리한. 얘가 예. 어쨌든 두 개의 요거 파장이 지금 이거는 간다는 저 궁금한 게 두 개가 다 있나요? 요거 예, 두 개.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요 오. LED인데 LED는 특정 한 파장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제품에 LED를 4개를 쓰는데 660 파장을 내는 거 두 알, 두알. 그다음에 940 내는 걸 두 두 알 알. 이런 정도로. 근데 요 두알짜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빨갛게만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눈에는. 이제 다른 두 알의 색깔만 보이는데 사실 가운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나오고 있는 거죠. 그 파장이. 네. 그래서 일단 논문에는 이게 적정한 히스타민을 도출을 유도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히스타민을 우리가 먹어서 콧물 안 나오게 하는 건데 이놈만 하더라도 적정량의 히스타민이 도출돼서 콧물이 안 나오는 효과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신기하네요. 근데 이게 적정한 히스타민 도출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이렇게 혹시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논문상에서는 논문상에서는 여러 가지 임상 논문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왠지는 너무 궁금한데 저는 근데 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도출된 건 도출된 거다. 와, 그래서 비염 증상이 완화됐다. 완치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일상생활의 편안함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신 거거든요. 네. 저는 우리 아까 뭐 일례로 소개해드렸지만 이 모공이 있는 거 하나만으로 공학도가 놀라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막 화장품 할 때 뭐 피부에 수분을 유지해준다, 습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주변에서 내 피부가 얼마나 건조한지, 내 피부의 습도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기구가 없잖아요. 없는 상태로 우리는 무조건 하거든요. 그러니까 MIT 공대 그 연구팀은 그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마다 다 건조한 정도가 다르면 사람명 맞춤형 그 수분 크림도 다 다르게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되게 그거는 신선했는데 그걸 계속 실패하다가 박사 제 친구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땀은 모공에서만 나온다는데요. 그거 하나로 이게 뭐 그 막혔던 연구가 뚫렸던 것처럼 실은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가서 빛을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보니까 이거 빛 적외선이고 뭐 하는 건데 마스크를 쓰라니. 마스크를 쓰면 빛이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시작된 연구라는 게 너무 재미있고요. 네. 궁금한 것도 이거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 제품이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12만 9천 원 12만 9천 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저희는 제조 생산해서 이제 셀러들한테 공급을 네. 하는 역할하고 네. 그 가격이라든지 마케팅은 이제 셀러들이 맡아서 네. 하는데 이게 이제 의료기기다 보니까 네. 관련된 절차나 인증 이런 네. 것들에 좀 비용이 까다롭겠네요. 들어가서 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광고도 마음대로 못 하고요. 네. 심지어 치료 효과가 있다는 표현은 못 쓰고 치료가 된다는 말을 쓸 수 있기도 하고. 맞아요. 그좀 문제예요. 제약이 굉장히 맞아요. 심합니다.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실까봐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린 거고, 비오디 채널, 그리고 저와도 이해관계 없고요. 협찬 방송 아니라는 거, 홈쇼핑 방송 아니라는 거. 네, 홈쇼핑 아닙니다. 그러니까 홈쇼핑 방송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제가 너무 이런 거 좋아라, 재밌어라 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어느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우선시하는 게 뭐냐면 저는 물건을 자주 사는 편이에요. 근데 물건에 대해서 해가 없을 것 같은 거는 전 무조건 사요.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거 별로 재미없네. 근데 우선순위가 해가 없을 것 같은 이게 빛이니까 기본적으로 하자. 빛이 요 두 개가 우리 몸에 해를 주지 않을 거라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의학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 치료가 돼? 그러면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해가 안 되면 무조건 해봐. 먼저 해봐.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모든 세포를 움직이는 것 딱 하나면 전기 자극이고요. 하나가 빛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통하는 건 전기고요. 우리
그 여기 비욘드에서도 여러 정신과 교수님 그리고 저도 한번 설명해 드린 바가 있는데 최근에 비침습적 뇌 치료 있죠. 그 ADHD나 아니면 뭐 아주 급성기 우울증에 쓰는 TMS, 트랜스 크레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 요것도 자기장을 줘서 안에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자기장을 하느냐? 전기를 직접 주는 건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자기장으로 돌려주는 건데 우리의 몸은 뭘로 움직이냐? 빛과 전기, 열 이런 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들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여러 난치성 질환에 새로운 치료법 이런 걸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 되게 주목받고 있다는 것. 우리 약하면 모두가 이제 막 이렇게 막 무슨 약, 뭐 이렇게 그런 걸 것 같지만 그런 것도 뭐 하나의 축으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지만 이렇게 전기, 빛, 열 이걸 활용해서 치료하는 영역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빛, 열, 전기 이거 전공한 분들하고 의학은 되게 자주 만나야 한다. 예. 네. 최근에 이제 전자약이라고 그래서 네. 빛이나 전류 자기장으로 인체에 그러니까 약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연구되고 네. 있고 그것들은 정부에서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혹시 이제 뭐 이제는 자유롭게 저희가 할당된 시간은 넘었으니까 자유롭게 이제 맞춰도 되는데 혹시 이제 이런 정도로 좀 융합 어떤 나의 영역과 다른 교수들 다른 영역을 해서 어떤 조금 뭐 연구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냐면요.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귀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귀요? 아니, 사실 원래 우리 제품은 이어폰의 그 그렇죠. 형태로부터 왔기 때문에 네. 귀는 뭐랄까 본성적인 고양이죠. 네. 그래서 수영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귀에 웨이도염, 중이염, 예. 중이염은 말고 웨이도, 웨이도 쪽, 고막의 바깥쪽. 왜냐면 거기 고막에 있으니까 중이까지는 빛이 가기가 좀 아니 침체에 가긴 하는데 상당한 에너지가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어쨌든 웨이도 쪽인데 웨이도 쪽에는 이제 칸디다균이 기생을 하면 그게 분비물을 내서 이렇게 습해지죠. 예, 습해지고 맞아요. 비지가 습해집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냄새 나고. 근데 귀에는 신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작용도 우려가 돼서 사실 저희 제품을 이제 파장 대역을 그 칸디다균 죽이는 파장으로 죽이는 파장으로 안전하게 증명된 그 파장을 넣으면은 귀병도 상당히 치료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최근에 귀 하시는 분들은 귀에 뇌로 연결되는 그 신경세포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네. 굉장히 많이 지나가죠. 네. 그래서 귀 안에 센서를 넣어서 그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 뭐까지 되냐면은 뇌파까지도 이렇게 추정하는 연구들이 이런 데서 직접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경외과니까 네. 뭐 이거 뭐 제 전문이죠. 그러면 귀에 가는 신경이 이제 그러니까 뇌가 12개가 신경이 있거든요. 일단은 7번, 8번. 그러니까 7번은 안면신경, 8번이 듣는 신경인데 요게 같이 붙어 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갈라지는데 또 하나 이제 뭐냐면 귀 안쪽이 아니라 요 바깥쪽에 이제 10번 뇌신경이라고 해요. 미주신경인데 요 부분, 이 미주신경이 되게 각광받습니다. 왜냐면 이 미주신경이 그러니까 미주는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이게 안일미자 그 경로 주자거든요.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미주신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이 귓바퀴에도 가고 혀에도 가고 그다음에 횡격막 위까지 가요. 지금은 이제 미주신경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얘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횡격막이 간다는 거는 숨을 쉬고 내쉬고 하는 거에 관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얘가 위로도 가요. 위로? 소화하는데도 얘가 관여해? 근데 우리가 뇌가 스트레스 받거나 뭐 하면 소화 안 되잖아요. 상당 부분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 미주신경이 활발하게 자극이 되면
우리가 잠을 잘 때 뇌가 청소가 되는 거예요. 뇌 청소 기능이 밝혀졌어요. 근데 요 귀가 각광받는 거는 그래서 우리에게 미주신경이 여기도 있어요, 목에도. 그래서 그 기계에 있어요. 이 미주신경을 자극해가지고 뇌를 청소를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기구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목에서 자극하는 미주신경은 뇌의 그 청소 기능을 별로 증진을 못 시켜요. 근데 귀는 시켜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죠. 오늘 제 많이 신경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벌써 제 머릿속에서 난이도가 갑자기 10배 됐네 이런 기분은 들지만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거기까지 가서 네. 이런 스마트워치나 네. 이제 이렇게 연동시켜서 소위 음.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약, 소프트웨어 드리븐 네. 드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테라피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전기작하는 거는 제품이 좀 나와 있어요. 국내외로. 네. 요 귀에 뭐 하고 그런데 전기가 주는 효과도 있을 테고 빛이 주는 효과도 있을 테고 그리고 전기가 좋은지 빛이 좋은지 아니면 두 개를 다 합산하는 게 좋은지 예를 들면 교수님이 이제 빛도 이제 자극을 주는 거니까 이게 그거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빛으로 여기를 자극 주는 제품은 현재 전 못 봤거든요. 없습니다. 네, 못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못 봤다고 하는 거는 조동찬이 못 찾아가지고 안 본 것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못 봤다고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저는 못 봤는데 전기로 하는 건 제법 있고요 국내 제품들이 너무 궁금해요 진짜로 궁금해요 그러니까 전기와 빛이 또 융합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해지나 그런 걸 그런데 또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거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게 이렇게 뇌 청소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착, 저는 제 지인들에게 그래요. 여기 귀 안에 있거든요. 이쪽을 자주 만져줘라. 어쨌든 돈 안 들고 위험하지 않고 어차피 여기가 여기 이제 이 안쪽이 있거든요. 이 10번 미주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 그거를 뭐 자주 해라. 그리고 저도 자주 해요. 그리고 일단 하면 어떤 게 있냐면 플라시보 이펙트는 있어요. 제가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네. 그렇다. 그래서 요것도 되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뇌 청소가 잘 되는 건 어떠냐면 치매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치매는 훨씬 더 전에서부터 쌓이는 거라서 만약 이게 확립이 되면 우리 이제 20대 때 10대서부터 막 이거 미주신경 막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습관이 필요할 텐데 아무튼 뇌 청소가 잘 되는 그런 부분의 영역이고 그리고 또 하나 숙면할 때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잠이 N1, N2, N3가 가장 깊은 건데 N2와 N3 단계에서는 얘네가 또 청소 기능이 향상되는 게 밝혀졌다. 그러니까 숙면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연관되어서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거 귀, 네. 귀는 어디까지 되셨나요 지금 연구가? 거의 제품화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름에 이거 귀예요? 요건 귀입니다. 그래서 네. 파장 자체가 귀에 어울리는 파장을 담았고요. 네. 그래서 제품화까지는 이제 와 있다.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아니 약간 보이네. 보라색 기운이 더 파란색 돌죠. 그죠? 이거는 저는 뭐 이거 아까는 빨간색 기운이었는데 이거는 보라색 기운이에요. 420 나노미터 파장이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걔는 이거는- 칸디다균을 이제 비활성화시키죠. 야, 이거는 이제 칸디다균을 그러니까 저 알아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웨이도염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 건 뭐냐면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주시는 항생제를 이 항생제 이거 그죠. 액상을 제가 귀에다가 하루에 2번씩 뿌렸거든요. 네. 그거 대신에 예. 그걸 죽이는 균을 이렇게 하는 이 파장을 만들어서 10분 이거는 이제 10분 작동을 10분. 하는데 네.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네. 제가 약간의 그게 있어서 한 번으로 끝납니다. 거의. 예. 그럼 얘가 사실 얘가 가장 이제 애정하는. 촉촉하고 이게 없지. 예. 우리 이제 이게 막 머리 감고 하다가 막 귀에 물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귓바퀴가 좀 안 좋아서 이제 수영장 가거나 이러면 물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냄새도 네. 없어집니다, 근데 심지어.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이죠. 너무 재밌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질문 저희가 소개 못 해드린 거 있을까요? 아까 권희님이 질문 더 해도 되냐고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소화해 드렸나요? 질문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도 숨가쁘게 달렸네요. 자,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뭐 소감이나 뭐 어떠셨어요? 의외로 즐겁고 무엇보다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향후에 제가 연구하고 개발할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아이디어를 오늘 찾은 것 같고요. 꼭 성공시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네.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 뭐 협조하니까 저는 바라건대 많은 분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좀 안 비싸게 그런 제품 개발해 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이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래도 어떤 약이든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뭐 소아과 전문의 아니면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에게 꼭 제대로 된 진단과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코세척, 뭐 코스프레이, 뭐 어떤 약 먹는 약든 그냥 그런 것들도 선생님들 통해서 관장에 뭐 이렇게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비침습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코스프레이보다 더 효과적인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근데 가격은 개인의 이렇게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한번 뭐 해볼 만한 그러니까 시도해 보기에 비싸진 않은 가격 같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제 뭐 그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그 각자의 상황에 그냥 맡기기로 하고요. 네. 오늘 조동찬의 오픈 테이블 네 이렇게 저는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도 어떠셨는지 모르겠고요.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아이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제작진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라. 예? 그러면 저는 이런 거 대단히 이런 아이템 좋아한다. 이렇게 뭔가가 과학과 의학이 만나서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편하게 하는 아이템을 저는 대단히 좋아한다는 말씀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작진에게 말씀드리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봄이 됐지만 일교차가 그래도 조금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지 않고 그다음에 코로나 요즘에 또 유행하니까 코로나도 대단히 조심하시면 좋겠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